스트레스 해소가 잘 안 됐을 때, 계획한 일들이 틀어질 때, 가슴이 답답하다거나 대인기피증도 있어서 사람이 많은 곳에는 잘 못 가는 걸로. 연예인들이 공황장애를 많이 걸린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전날 마셨던 맑고 달고 또 시원했던 그 물이 해골에 담긴 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원효 대사는 결국 모든 것은 마음 먹기 나름이다라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네. 하지만 우리는 성인 군자도 아니고 말이죠. 네. 어떻게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어?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을 먹는다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요. 네. 여기에다가 또 이런저런 이유로 스트레스까지 쌓이다 보면은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하면서 불안하고 또 우울한 이런 마음의 병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이제는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되돌아봐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TV 메디컬 약속 오늘 이 시간에는요, 현대인의 병이라고 할 수 있는 공황장애 그리고 우울증에 대해서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오늘의 주치 모셨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천은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행복하지 못한 사회 속에서 병들어가고 있는 현대인의 마음 건강. 감정의 변화는 서서히 일상을 지배하려 하고 이를 홀로 해결하려던 사람들은 점차 커져가는 병에 짓누르기 시작한다. 공황장애 환자분들이 주로 호소하는 증상들은 숨이 막히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러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극심한 공포를 느끼시면서 외래를 내원을 하십니다. 또 다른 질환으로 가장 많이 방문하시는 경우가 우울장애인데 우울증 환자분들은 오랜 기간 지속된 우울한 기분과 무기력감, 자신감의 저하, 많이 심한 경우에는 죽고 싶은 생각, 자살하고 싶은 생각까지 호소하시면서 외래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도 알아차리기 힘든 마음속의 매듭.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천은진 교수와 함께 풀어나간다. 오늘의 주제가 주제인 만큼 코로나 블루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심리 방역의 중요성이 꾸준히 강조되고 있는데요. 코로나 블루 때문에 아무래도 정신건강의학과 찾는 환자분들도 많이 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교수님, 일단 코로나 블루가 무엇인지 그 개념에 대해 설명도 좀 부탁드리고요. 실제 찾는 환자분들의 그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19와 우울증이란 블루의 합성어인 신조어입니다. 코로나19가 일어나면서 많은 분들이 생활에 큰 변화를 겪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 큰 변화로 인해서 수면 장애를 호소하는 분들 많으시고 생활이 제약되면서 외로움이나 고립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또 무엇보다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하는 무기력감을 호소하는 분들도 외래에 많이 찾고 계십니다. 네. 네, 작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코로나 블루에 대해서 설명 주셨고요. 네. 저희가 오늘 먼저 알아볼 주제는 공황장애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공황장애 검색을 하면 연예인분들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네. 연예인들은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하면서 저희가 연예인병이라고 알고 있기도 한 병입니다. 네, 뭐 익숙하긴 하지만 네. 사실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는 못하는데요. 네. 교수님, 저희가 이 공황장애라는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네, 우리가 살다 보면 극심한 공포감이나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공황장애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제 환자분의 사례를 예로 들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이 환자분은 사무직을 하던 분이셨는데 내성적인 성격과 맞지 않는 영업직으로 갑자기 발령이 나시면서 굉장히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끼셨습니다. 그런 이후에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갑자기 숨이 막히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을 느끼셨는데요. 그런 현상은 며칠 후에 TV를 보다가도 갑자기 발생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운전을 하고 가시다가 또 숨이 막히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면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갓길에 차를 세우고 진정을 시킨 후에야
다시 운전을 하실 수 있으셨다고 하는데요.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다시 발작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외출을 하지 못하신다든지 친구를 만나지 못하기도 하고 12층인 본인의 사무실까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못해서 걸어 다니시기도 하셨습니다. 반복되는 증상으로 응급실에 방문을 하셔서 검사를 해보면은 뭐 흉부 엑스선 검사라든지 심전도 검사라든지 동맥혈 검사라든지 모두 정상으로 나오셨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으러 오신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이런 공황장애는 최근 들어서 굉장히 유병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서 16년도에 5년간 2배 이상 증가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17년과 18년 사이에는 연평균 증가율이 14.3%나 됩니다. 평생 살면서 적어도 30% 이상의 사람들이 이런 공황 발작을 한 번은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즉 감기처럼 모두가 걸릴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주목해야 되는 병이 되겠습니다. 이런 공황장애의 기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게 되면은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우실 것 같아요. 바로 앞에 맹수가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화재가 일어나서 경보가 울린다든지 하면은 당연히 우리는 어떤 공포감을 느끼고 위험 신호를 느끼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위험을 인지하는 순간 우리 몸은 교감신경계가 활성화가 되면서 일련의 그 신체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신체 반응은 심장 방톡수를 빠르게 뛰게 하고 맥박이 더 세지고 대항을 해서 싸우거나 도망을 가기 위해서 몸 곳곳에 혈액을 많이 보내기 위한 그런 일련의 현상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전투에 참가했던 군인이 전투에서 죽음의 공포를 경험한 후에 고향으로 돌아온다면 비록 지금 이곳은 안전한 곳이지만 뒤뜰에 피운 모닥불을 보면은 그때 상황이 상기가 되면서 또 공포감을 느끼고 그러면 역시 또 일련의 신체 반응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공황장애 환자에서는 이런 정상적인 생존을 위한 반응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은 위협에 대한 오작동 경보가 몸에서 일어나면서 시도 때도 없이 이런 일련의 반응들이 일어나면서 환자분들이 괴로움을 겪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공황 장애에 대한 설명 들어봤는데요. 네. 한국인이 가장 많이 쓰는 외래어가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공황 장애를 두고 감기처럼 걸리는 병이다라고는 하셨지만 네. 스트레스가 아무래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실제로 스트레스가 높으면 공황 장애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지는 건가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도 스트레스와 공황장애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스트레스만으로 공황장애를 설명할 수는 없고 다른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후에 공황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늘 밝은 모습만 보여야 하는 연예인분들이라든지 또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늘 압박감을 느끼시는 직장인분들이 공황장애를 많이 앓으시는 것들도 이런 스트레스와 연관성을 시사하는 소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공황 장애는 어떤가요? 이것도 마음이 약하거나 좀 예민한 분들은 더 쉽게 걸릴 수 있다게 됐나요?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마음이 약하다고 공황장애가 걸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외래에서 만나는 많은 환자분들도 특별히 마음이 약해서 공황장애가 걸리는 것은 아니었고 연구상으로도 마음이 약하면 걸린다 이런 연구 결과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조금 특성을 살펴본다면 신체 증상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의미를 두시는 분들이라든지 오히려 상상력이 좀 풍부한 분들, 감수성이 예민한 분들, 또 어떤 상황을 좀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분들이라든지 조절하려고 하는 분들에서 조금 더 많이 보이기는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공황 장애를 겪게 되면요 외출하지 못할 정도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고도 하는데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저희가 공황 장애를 의심해야 될지 또 공황 장애 진단을 받게 되면 어떤 식으로 치료가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황 발작의 증상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맥박이 빨라지거나 심장 박동이 심하게 느껴집니다. 땀이 많이 나고 떨리고 전율감이 느껴집니다. 숨이 막히거나 질식할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가슴이 답답하거나 통증을 느낍니다. 토할 것 같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시고 현기증을 느끼고 마비감, 손발이 저리는 느낌, 또 오한이 들거나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신체 증상 등을 경험하다 보면 이 신체 증상을 내가 해석하는 단계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죽을 것 같아서 두렵기도 하고 내가 아닌 것 같다.
또 이러다 내가 미쳐버리진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느끼게 되십니다. 공황장애는 이런 13가지 증상 중에 4가지 이상이 발생하는 공황 발작이 반복적으로 한 달 이상 나타나면서 그에 대해서 다시 생기지 않을까 하는 지속적인 걱정을 하게 되고, 이 발작과 관련된 행동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여러 지장이 나타날 때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공황장애를 어떻게 치료하고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황장애의 첫 번째 치료는 약물 치료입니다. 갑작스러운 증상에 당하는 1단계의 치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약물 치료는 크게 항우울제와 항불안제로 나눠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항우울제는 주 치료라고 볼 수 있고 공황 발작이 나타나는 것을 예방해주는 치료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항우울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꾸준히 복용했을 때 증상을 조절할 수 있는 반면에, 공황장애 환자분들은 당장 너무 괴롭기 때문에 바로 증상을 떨어뜨릴 수 있는 치료가 필요한데요. 바로 그 치료가 항불안제 치료가 되겠습니다. 2단계에서는 아직 불안감이 남은 상태인데요. 이때는 인지행동 치료와 행동 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3단계에서는 약을 끊고 불안을 조절할 수 있는 단계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4단계 치료 완성 단계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많은 공황장애 환자분들을 만나보면 환자분들은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다. 가슴이 뛰는 걸 보니까 이거는 큰 병이 틀림이 없다, 심장병인 것 같다라거나 절대로 나는 이 병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 내가 이 증상을 조절할 수 없을 것 같다, 위험하다, 이러다 죽을 것 같다, 이런 두려움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두려움은 우리 몸의 일련의 위험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공황 발작이 생기는데, 이 공황 발작으로 인해서 교감신경계가 흥분하게 되면은 일련의 심장박동 증가라든지 호흡곤란이라든지 신체 증상이 생기게 되고, 이 느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걸 보니까 죽을 수 있겠다, 숨이 막히는 걸 보니까 죽을 병인가 보다. 이 부정적인 생각은 다시 위험 반응을 몸에 일으키게 돼서 신체 증상을 일으키고, 신체 증상은 다시 걱정을 일으키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면서 공황 증상들이 계속해서 악화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황장애 인지치료에서는 이 증상을 악화시키고 영향을 미치는 두려움에 대해서 과연 합리적인가를 살피게 됩니다. 근거 없는 막연한 두려움이나 위험하다는 생각 자체가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키는 것이 아닌지를 살피게 됩니다. 오류투성인 이런 두려움일지라도 심한 불안감은 신체화 반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신체화 반응과 마음의 불안은 서로 악순환을 하면서 증상을 더욱더 악화시키고 공황 발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공황장애 치료에 있어서 인지행동 치료는 우선 공황장애에 대해서 증상으로 인해서 내가 불편함은 있지만 위험한 것은 아니다 라는, 즉 공황장애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 나가게 되는 치료입니다. 또 하나는 파국화 반응이라고 해서 내가 죽을지도 몰라 라는 그런 최악의 극단적이고 끔찍한 결말을 생각하는 사고 습관에 대해서 전환을 시킵니다. 더불어서 호흡 연습도 같이 해서 불안이 느껴질 때 깊고 느린 복식 호흡을 통해서 이완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공황 증상이 바로 딱 나타났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도 환자분들한테 교육을 시켜드리는데요. 먼저 첫 번째가 호흡하기입니다. 멈춰서 호흡을 하는데 얕고 빠른 호흡은 우리 몸의 불안 반응을 오히려 가속화시키고 점점 더 긴장도를 높이게 되고 숨을 더 막히게 만들거든요. 천천히 6번 정도 세면서 숨을 내쉬고 또 6번 정도 세면서 숨을 들여 마시는,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국민체조 할 때 마지막에 숨쉬기 운동하듯이 그렇게 심호흡을 하시라고 교육을 시켜드리고요. 두 번째는 내가 나에게 좋은 말을 해줍니다. 지금 잘하고 있다, 잘 조절하고 있다, 금방 괜찮아질 거다, 이런 나에게 위로가 되는 좋은 말을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 힘들어하기보다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친구나 가족한테 전화를 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환자분들이 지금 가슴이 뛰는 증상이라든지 숨이 막히는 증상이라든지 이런
신체 증상에 자꾸 집중을 하시다 보니까 오히려 그로 인해서 불안이 커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체 증상에서 집중하는 거를 분산시켜서 빨래를 개면서 거기에 집중을 한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원산을 본다든지 좋은 음악을 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신체 증상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주의를 분산시키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인지치료 과정에서는 공황장애에 대한 정확한 교육과 자신의 증상에 대해 객관화시켜보는 과정을 거치게 되시고, 행동치료 과정에서는 자신의 감각이나 반응을 정확히 파악하고 나중에는 공포 상황에 단계적인 노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 계속해서 호흡법, 또 이완법을 익히게 됩니다. 환자분들이 많이 이제 증상이 좋아지시고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게 되시면은 직면하기 훈련을 시켜드리는데요. 이 직면하기에서는 공황장애가 나타날 때와 비슷한 신체 반응을 먼저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서 푸시업을 하실 수도 있고 계단을 오르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게 공황 증상이랑 비슷한 어떤 느낌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전에 우리가 열심히 연습했던 호흡법으로 훈련들을 여러 차례 하게 되면 환자분들이 내가 이제는 이런 공황 증상이 나타나도 내가 조절할 수 있구나, 이것 또한 지나갈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거기서 좀 더 단계가 발전하면 실제 일상생활에서 좀 전에 환자분 같으면은 엘리베이터를 타보는데 내가 믿을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친구 손을 잡고 이 호흡법을 하면서 연습과 훈련을 반복하게 되면 나중에는 내가 조절할 수 있어, 해낼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을 가지시게 됩니다. 결국에는 환자분들이 대다수 공황장애를 극복하게 되시는데요. 약물치료와 함께 공황장애를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인지행동치료 기법을 배우면 이런 공황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시게 됩니다. 정신건강의학과의 심리적인 문턱은 여전히 높기만 하다. 적극적인 치료가 꼭 필요하지만 환자들은 간단한 진찰조차 꺼리는 상황. 입원 치료에 대한 거부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제일 큰 이유는 결국은 저희들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살 사고가 있으시거나 죽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희들이 보호해드리고 더 적극적으로 치료해드리기 위해서 보호된 환경에서 입원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 외에도 약물 조절 과정에서 어떤 신체적인 질환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라든지 또 좀 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진이 필요한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입원 치료가 추천이 되겠습니다. 정신과 병동하면 떠올리던 부정적인 이미지는 옛 이야기일 뿐. 환자들이 밝은 분위기에서 긍정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진들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환자분들이 입원을 하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환자분들이 살아온 역사를 저희들이 다 알아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료에 있어서도 생물학적인 치료인 약물 치료라든지 그 외에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신경조절 치료들이 시행이 되고, 또 심리치료 방법도 다양해서 질환에 따라서 인지행동치료라든지 정신분석적 정신치료, 지지치료, 또 환자분들 중에 가족관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입원하시면 가족들을 불러서 또 같이 상담을 하는 가족치료도 많이 시행이 됩니다.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병원의 문을 두드리기 위한 용기. 의료진들은 환자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혼자서 힘들어 하시면서 만막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우울증만 놓고 봐도 5명 중에 한 분은 겪는다고 하고, 공황발작 같은 경우에도 평생 30% 정도의 사람은 경험을 한다고 하는 통계에서도 아실 수 있듯이 굉장히 많은 주변 분들이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고통이 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전문적인 치료 방법들이 다 마련이 되어 있고, 생각보다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들이 마련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혼자 괴로워하시기보다는 이런 도움들을 적절히 받으셔서 빨리 그런 고통들에서 좀 벗어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이 공황장애 유병률이 점차 늘고 있고 또 감기처럼 누구나 쉽게 걸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실제 환자분들의 뭐 성별이나 연령대별로 분포가 또 나오는 게 있나요? 네, 최근에 그 보도를 보면은 여성분에서 조금 더 많이 나타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네. 연령은 물론 모든 연령에서 나타나실 수 있지만 제일 많기로는 40대, 그 다음이 50대, 30대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공황 장애를 이렇게 앓게 되면 가슴 통증도 오고 심장 박동도 막 빨라지고 여러 가지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는데 네. 다른 질환으로 좀 오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심장 질환이 있는 건 아닌가 내지는 뭐 호흡기 질환이 아닐까 네, 네. 이런 식으로 실제 오인하는 사례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실제로 정신건강의학과를 찾기 전에 여러 신체 질환을 보는 곳에서 검사를 받고 오시는 경우가 태반이고요. 예. 그렇지만 증상만으로는 사실 공황장애와 심장질환이나 갑상선 질환, 또 폐질환과 구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환들을 놓치게 되면 환자분들이 신체적인 질환으로 인해서 건강에 어떤 손해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황장애를 진단하기 전에는 반드시 그 감별을 해야 되는 신체 질환들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신체 검사들을 충분히 실시를 해서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될 때만 공황장애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네, 이 공황장애와 감별해야 하는 신체 질환들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불안 지수가 지극히 높은 불안장애와 또 공황장애도 감별이 필요할까요? 네, 역시 중요한 감별 진단 중에 하나인데요. 불안장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공황장애와는 달리 범불안장애라고 있습니다. 범불안장애의 경우에는 하루 종일 걱정이 끊이지 않으면서 불안하고 긴장이 되고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 것인데요. 공황장애는 좀 더 단기간에 극심한 불안이 나타나기 때문에 감별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범불안장애 외에도 특정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특정 공포증이 있어서 감별을 필요합니다. 그 흔히들 왜 조금만 아파도 뭐 병을 찾듯이 건강 염려증을 앓고 계신 분들도 있지 네. 않습니까? 이런 병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을 것만 같은데요. 아무래도 공황장애 증상들을 보면은 심리적인 증상도 있지만 신체 증상이 굉장히 많이 동반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신체 증상에 대한 염려가 건강 염려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상당히 많은 경우에 동반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서 설명해 주셨을 때 뭐 약물 치료, 또 정신 치료, 인지 치료, 행동 치료까지 치료법을 설명해 주셨는데 네. 만약에 치료를 잘 받으면 효과가 좋아서 혹시 완치라는 단어를 또 쓸 수가 있을까요? 네, 공황장애는 잘 치료받으면 완치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약물 치료와 인지행동 치료를 하면은 완전히 회복되어서 일상생활을 잘 하실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런 꾸준한 치료를 받지 않고 조기에 중단을 하거나 또 재발 방지를 위한 여러 인지행동 기법들을 익히지 않으면은 만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주의해야 될 점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역시나 공황장애 재발을 막고 또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가족들의 역할 또 생활 습관 또한 네.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더 구체적인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공황장애 재발에 대해서 걱정을 하십니다. 선생님, 제가 약을 계속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을 수 있는가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결국에는 내가 이 증상을 통제할 수 있어, 조절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공황 발작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서 스스로 자신의 증상을 자각하고 대처할 방법을 익히시게 되면은 나중에 약을 끊고도 재발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 공황장애는 워낙 힘들기 때문에 주변에서 특히 가족이 도와준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이겨나가실 수 있으실 텐데요. 가족분들이 먼저 이 공황장애에 대해서 개괄적인 사항을 안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병이고 공황장애가 일어나면 어떤 반응이 오는지 또 왜 이렇게 신경이 예민해지고 불안해 보이는지를 안다면 같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황 발작이 왔을 때 어떻게 도와주면 되는가도 많이 궁금해 하실 건데요. 가장 첫 번째로는 같이 심호흡을 해서 호흡법을 통해서 안정화시키면 일련의 신체 반응들이 같이 좋아지실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 공황 발작을 앓는 분들한테 도와주려고 이렇게 다가갔는데도 불구하고 환자분들이 굉장히 짜증을 낸다든지 예민한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환자분과 조금 적당한 거리를 두고 보이는 곳에서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많이 노력하고 있다, 같이 도와주겠다 이런 말로 자신감을 심어주시면 공황장애 환자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공황장애 예방법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술이나 담배, 카페인 음료를 최대한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중추신경 흥분제 등의 다이어트 약은 복용을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평소에 호흡을 편안하게 조절하는 연습을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요가라든지 명상이라든지 근육 이완 활동을 꾸준하게 해주시면 이런 몸의 이완 반응을 강화할 수 있어서 공황장애 발작 시에도 빠르게 증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건강검진 하듯이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자주 들여다보고 내가 지금 괜찮은지,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는 않은지, 우울하거나 불안하지는 않은지를 잘 살펴보고 자주 자기를 다독여주고 잘하고 있다 이렇게 안심시켜주면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공황장애의 증상과 치료 또 예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네. 이번에는 우울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끔 보면은 오늘은 기분이 좀 우울하다 이런 우울감이 들 때가 있는데요. 그렇죠. 이런 우울감의 기분과 또 우울증 정말 또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사람이 살면서 계속 좋을 수는 없고 네. 하루에도 기분이 우울할 때가 자주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정상적인 우울증은 기분이 우울하다가도 좋은 일이 있으면 금방 회복이 되고 기간이 짧습니다. 네. 하지만 우울감은 오랜 기간 동안 장기간 지속이 되고 좋은 일이 있어도 영향을 받지 않고 기분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계절이면은 뭐 이유 없이 좀 우울해 하고 네.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우울증이 계절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단지 그냥 우울한 기분이라고 저희가 느껴야 될까요? 네. 모든 환자분들이 계절성을 띠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환자분들이 계절의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특히 환절기에 우울감이 심해지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어떤 분들은 봄에 또 어떤 분들은 가을에 악화되시기를 하는데 이런 환자분들의 어떤 패턴이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으면 환자분과 저랑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11월이 오니까 우리 조심해야 되겠다. 미리 조금 대비를 하자. 운동도 더 열심히 하고 약도 더 잘 챙겨 먹자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때에 맞춰서 재발되는 거를 예방하는 그런 대비를 하기도 합니다. 요즘 같을 때 가을 탄다는 생각 들면서 좀 우울함이 느껴지면 남들도 지금 가을을 타고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또 위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보편적으로 환절기 때 우울증을 앓으시는 분도 그렇지 않은 분도 모두 조금 더 우울감을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네.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다들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실제로 마음의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뉴스를 보면은 네.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분들 가운데 알고 보니 아주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그렇죠. 이런 안타까운 사연들도 많은데요. 왜 이렇게 심각한 마음의 병이 생기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우울증은 뇌기능의 저하를 동반하고 자살 위험을 높여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치료를 받으면 뇌기능이 회복되는 치료가 가능한 병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울증은 타고나는 건가요? 아니면은 환경적인 탓인가요? 이렇게 저에게 물어보시는데요. 이 연구를 보시면 어떤 우울증에 큰 위험 요소가 없는 분이 우울증이 걸릴 확률을 초록색이라고 본다면 어린 시절에 학대를 경험하는 경우에 우울증의 확률이 노란색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일 세로토닌 유전자, 우울증의 유전자 이상이 있다면 보라색만큼 더 우울증의 확률이 늘어나게 되고요. 거기에 만일에 뇌 영양물질 유전자 이상이 또 겹쳐진다면 우울증 확률이 다시 늘어나고 마지막으로 도와주는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지지체계가 미약하다면 이처럼 대조군에 비해서 우울증 확률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타고난 어떤 유전적인 요소, 어린 시절의 경험,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우울증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우울증의 발병을 심리적인 원인과 신체적인 원인으로 나누어서 본다면 사실 어느 한쪽이 우세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팽팽하게 양쪽이 모두 영향을 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어떤 특정 성격이 우울증을 일으키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특정한 성격의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느끼기에는 오히려 조금 완벽주의적인 분들, 그래서 본인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높으신 분들이 그 기대를 채우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좌절감을 경험해서 우울증이 온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또 우울증이 일으키는 많은 스트레스 요인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거로는 상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상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아주 중요하게 가치를 두는 직업이라든지 어떤 이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큰 스트레스들, 어떤 살아가면서 몇 번 겪지 않는 큰 일들이 일어나서 우울증이 올 수도 있지만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만성적으로 매일 겪는 어떤 스트레스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울증이 오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울증을 일으키는 어떤 과정들을 그림으로 나타난 경우인데요. 만일에 내가 굉장히 자존감이 높고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고 자신감이 충만하다면 이런 분들은 오히려 타인에게 많은 기대를 하지 않고 나 자체로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실망한 일도 적은 것 같아요. 또 어떤 일을 하다가 조금 실패를 하거나 실수를 했을지어도 그럴 수도 있지. 또 이번 일은 그래도 다음에 또 잘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영향도 적게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고 열등감을 느끼고 또 사랑받은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안타깝게도 그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로 오히려 더 높은 이상을 추구하게 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완벽한 이상적인 상태를 기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에서도 많이 상처를 받게 되고 일에서도 완벽을 추구하다 보니까 실패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좌절감을 느끼고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구나. 나는 못났어. 이런 마음이 더 강해지면서 결국에는 우울이 오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십니다. 또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데요. 이 스트레스 때 나오는 호르몬들이 뇌의 세포에 독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뇌 세포를 재생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뇌 영양물질들의 분비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면 정상적인 사람은 뇌 세포의 돌기가 아주 많이 풍부하게 있는 데 비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우울증이 오신 분들은 돌기수가 들어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쪽 그림은 우리 학습이나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그림입니다. 성인에서도 어린 시절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세포 재생이 일어나는 뇌 부위인데요. 건강한 사람의 해마의 크기와 비교했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겪고 우울증을 앓은 사람의 해마의 크기를 보면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오면은 학습이 잘 안 되고 집중이 잘 안 되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또 이런 상태가 장기적으로 방치되면은 나중에 치매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아래 그림은 뇌 기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파란색은 보통 사람들보다 건강한 사람보다 뇌 기능이 떨어지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빨갛게 표시가 된 부분은 과활성화된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파랗게 나타난 부위는 바로 전두엽입니다. 우리가 상황을 판단하고 합리적인 어떤 생각을 하게 하고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부위가 우울증에서는 이렇게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분들한테 우리가 의지가 약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의지가 약한 부분은 우울증의 원인이 아니라 우울증의 병으로 인해서 생긴 결과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힘을 내려고 해도 의지가 생기지 않는 현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여기 보시면은 과도하게 활성화된 부분들이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은 불안을 일으키는 편도라든지 우울한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변연계 부위라든지 이런 부위들이 너무 지나치게 가열성이 되면서 우울증 환자분들이 계속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고 불안해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앞서 설명에서도 있었습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우울증 그 확률이 더 높다, 비율도 더 높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실제로 우울증은 여성에서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성들은 출산을 겪기도 하고
생리주기의 변화 등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를 받습니다. 이런 생물학적인 이유로 우울증이 더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사회적으로 주어진 어떤 역할이라든지 감정에 표현하는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어서 남녀 유병률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정신질환을 얘기하다 보면 조울증이 또 나오게 되는데요. 네. 이 조울증과 우울증은 또 어떻게 다른 건지 궁금하네요. 네, 우울증을 다른 말로 단극성 우울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말은 우울증에서는 우울감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인데요. 반면에 조울증은 다른 말로 양극성 장애라고 부르는데 우울증이 있으면서 적어도 한 번 이상의 조증 사파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조증 사파는 우울증과 반대로 기분이 들뜨면서 말수가 많아지고 씀씀이가 깊어지기도 하고 과대한 어떤 생각들이 나타나는 것을 특징으로 해서 이 우울증과 조증이 번갈아 나타나기 때문에 조울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실 조울증이나 우울증이나 뭐 한두 번 이렇게 우울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병원을 찾지는 않을 많죠. 거란 네. 말이에요. 어떤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 병원을 찾아야 될지 또 그 진단과 치료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울증의 증상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하루 종일 우울한 느낌을 경험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일상생활에서 재미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요. 체중이나 식욕이 변화하게 되고 잠을 잘 못 주무시거나 혹은 과수면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초조해하고 안절부절 못하기도 하고 축 늘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피로감을 호소하시고 자책감, 내가 가치가 없다, 무가치감을 느끼고 집중을 못하시고 우유부단해지기도 하고 안타깝게도 죽음에 대한 생각, 자살 생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런 우울증 환자분들이 오시면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정신건강의학과에 있어서는 진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자세한 병력 청취가 됩니다. 환자분에게 현재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증상에 대해서 여쭤보고 그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어떤 장애가 있는지를 알아보게 됩니다. 또 자살에 대한 생각이나 계획이 없는지 꼭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런 현재 갖고 있는 증상들에 대해서만 여쭤보는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이 환자분의 역사에 대해서 저희들은 궁금해하게 되거든요. 가족과의 관계는 어떤지, 최근에 스트레스를 받은 일은 없는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들은 어떤지, 또 성격은 어떠신지, 성향은 어떠신지, 체질은 어떠신지 이런 것들을 심층적으로 면담을 하게 됩니다. 또 우울증을 일으키는 많은 신체 질환들과 약물들이 있고 또 이런 신체 질환들과 약물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치료를 할 때 고려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신체 질환이나 약물들에 대해서 여쭤보고요. 마지막으로 심리검사나 뇌기능 검사, 갑상선 검사, 혈액 검사 등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심리검사들이나 뇌기능 검사를 함으로 인해서 환자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또 전문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고 환자분들의 특성에 맞춰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심리검사나 뇌기능 검사도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첫 번째 말씀드린 정신과적인 병력 청취, 환자분의 역사를 파악하는 것만큼 중요하진 않아서 그 면담을 통한 진단이 1번이 되겠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보조적으로 이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울증의 치료입니다. 우울증의 치료는 크게 정신치료와 약물치료, 전기자극치료, 경구대 자기자극치료 같은 생물학적 치료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 요즘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경두계 자기자극치료와 전기자극치료인데요. 자기장을 이용해서 굉장히 안전하게 뇌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과 아주 소량의 전류를 이용해서 역시 뇌기능을 조절하는 치료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울증에서는 특정 뇌 부위의 기능이 떨어지기도 하고 과활성화되기도 하는데 이런 치료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뇌기능을 조절해서 떨어진 뇌 부위의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 지나친 과활성화된 부분을 안정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최선의 치료는 결국은 생물학적인 치료와 정신치료를 함께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항우울제 약물 치료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항우울제를 쓰기 전에 기능이 떨어져 있던 부위들이 항우울제를 사용하면 아랫부분에 다시 파란색이 빨간색으로 변해서 기능이 호전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역시 지나치게 과활성화되어 있던 부위가
안정화되어서 파란색으로 변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마 크기가 줄어든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항우울제를 충분히 사용하면 정상적인 수준으로 다시 해마 크기가 차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항우울제를 사용하게 되면 내 영양 물질들이 충분히 분비가 되면서 내 세포 돌기들이 다시 돋아나고 치료 전과 후를 비교해 보시면은 영양 물질이 거의 2배 이상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신질환이란 표현의 애매함으로 간과하기 쉽지만 정신질환 역시 뇌기능 이상 등의 문제와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다각도로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우울증 치료를 크게 나눈다면 생물학적인 치료와 상담 치료를 생각하실 수 있고요. 생물학적인 치료 안에도 약물 치료와 비약물적인 생물학적 치료가 있습니다. 비약물 치료 중 대표적인 방법인 경두개 자기자극술. 특별한 부작용 없이 간편하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장점이라는데. 경두개 자기자극은 자기장을 이용해서 내 세포에 탈분극을 일으키면서 특정 부위의 내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울증 환자분들을 조사해보면 전두엽의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이 자기장 치료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뇌 기능을 호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의료진들은 대상에 맞는 다양한 활동 요법 등을 통해 환자와 소통하고 있다. 이런 과정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천은진 교수는 말한다. 우울증 치료에 있어서 최선의 방법은 생물학적인 치료와 상담 치료를 같이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했을 때 가장 빨리 증상을 정감시킬 수 있고 재발률을 낮출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완치라는 그런 희망적인 결과를 저희들이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요즘 고령 인구가 늘면서 노인 우울증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근데 또 심각해지면 치매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우울증과 노인 우울증, 이 두 가지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노인 우울증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젊은 분들은 기분 증상을 주로 나타내서 우울하다는 호소를 하는 반면에 노인분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들은 신체 증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 기억력 저하입니다. 그래서 처음 우울증으로 방문을 하실 때 노인분들이 신체 증상을 주로 호소를 하시다 보니까 그 저변에 깔린 그런 우울 증상들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고요. 치료를 할 때도 노인 환자분들이 많은 신체 질환으로 인한 여러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약들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방금도 말씀하셨고요. 앞서 공황장애에서도 언급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약물 치료도 함께 얘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약물이 어떤 작용을 통해서 그게 환자들에게 치료 효과로 나타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우울증에서 사용하는 주된 치료 약물은 항우울제입니다. 이 항우울제는 오랜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 뇌 기능의 어떤 균형이 깨진 부분들을 복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스트레스 때 분비되는 호르몬들이 내 세포에 작용을 하면 세포 독성을 일으키고 내 세포의 재생을 돕는 영양 물질들의 농도를 떨어뜨립니다. 항우울제는 이런 부분들을 정상화시켜서 세포 재생이 잘 되게 하고 그 결과적으로 결국에는 뇌 기능이 원활하게 되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과정 속의 어떤 부작용 때문인가요? 사실 약물 치료하다 보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뭐 치매를 유발할 수 있다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네, 우울증을 오래 앓게 되면은 우울증으로 인해서 뇌세포 손상이나 또 해마 크기의 감소 등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치매가 유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우울증을 장기간 방치하고 치료하지 않으면 그로 인해서 치매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반면에 우울증을 제대로 잘 치료하시면 방금 얘기 드린 그런 뇌 기능의 복원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울증을 앓지 않은 분과 치매의 확률이 동일해집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울증을 잘 치료해야지만 치매를 막을 수 있는데요. 이런 오해가 왜 생겼을까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수면 장애가 우울증에서 많이 동반이 되는데 조금 과거에 개발된 수면제 중에 장기간 오남용하시거나 너무 오래 복용을 하시면은 기억력 저하를 일으키거나 치매 확률을 높이는 수면제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약물들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긴 것 같아요. 항우울제는 치매를 오히려 우울증 환자분에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약물 치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법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예, 정신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을 겪기 전에 오랜 기간 환자분들은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마음의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자기 자신이나 주변 상황, 또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고 계시고요. 이런 혼자서 갈등하고 고민했던 부분들을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혼자서 고민할 때보다 훨씬 더 상황들을 객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내가 혼자 생각을 하면 되는 걸 굳이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혼자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 사용하는 뇌부위와 앞에 누군가를 두고 이야기를 할 때 사용하는 뇌부위는 전혀 다릅니다. 혼자 고민을 할 때 사용하는 뇌부위는 편도를 포함한 불안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부위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혼자 막 고민을 하다 보면 자꾸 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게 되고 불안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고요. 반대로 나를 믿어주고 도와주려는, 지지해주려는 누군가를 앞에 두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전두엽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객관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기분도 같이 좋아지실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증상들만을 깔아앉히는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울증을 오지 않게 하는 그런 치료들도 하게 됩니다. 견디고 헤쳐나가는 힘을 키우는 방법이라든지 또 스트레스 조절법에 대해서도 익혀나가게 되고 성격 중에서 그 성격이 나쁘고 좋고가 아니라 어떤 성격은 나를 더 편안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고 강점인 반면에 내 스스로를 더 힘들게 만드는 성격 부분을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완화하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환자분을 볼 때 기본적인 마음가짐입니다. 환자분은 항상 옳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환자분이 하는 어떤 말들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열심히 듣다 보면은 환자분들이 거기에서 힘을 얻고 훨씬 더 건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상담을 오래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환자분들한테 중요한 가족 관계에 대해서 많이 다루게 됩니다. 영화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우리가 상대방을 돕고 싶지만 그 돕는 방법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원치 않는, 맞지 않는 약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히려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방해를 하거나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도우려는 마음은 진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그런 원치 않는 도움들을 주시더라도 그 밑바탕에 깔린 사랑이 있다면 그걸로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정신치료 초기에는 환자분들이 어린 시절을 기억할 때 굉장히 어려웠던 힘든 상황들을 많이 떠올리세요. 부모님들이 일을 하고 돌아와서 막 너무 피곤하고 힘든 상황에 집이 어지러져 있으면 제 환자분이 장녀신데 왜 네가 장년대도 이렇게 집을 어지러놨느냐고 다그치고 막 화를 내고 이런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늘 자책하고 그런 트라우마들을 떠올리고 합니다. 근데 치료가 충분히 되고 환자분들이 우울증이 좋아지고 회복기에 접어드시면은 그 어린 시절의 경험이 조금 변합니다. 주말에 어머니가 깨끗하게 집을 치워놓고 환자분을 깨우고 환자분이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해주면서 같이 시간을 보냈고 이런 좋았던 기억들을 떠올리시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 어머니도 참 힘들었겠다. 어머니가 엄마이기 이전에 어떻게 보면 여성인데 너무 그 살기가 팍팍하다 보니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지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어떤 과정들이 있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부모님 역시 자신만의 어떤 한계를 지닌 인간이었구나. 그로 인해서 서로에게 원치 않은 어떤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었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부모님을 용서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건강한 가족에 대해서도 많이 우리가 또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건강한 가족은 싸우지 않는 가족, 갈등이나 불화가 없는 가족,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사람 한 명 한 명이 다 완벽하지가 않은데 그 완벽하지 않은 불완전한 사람들로 모여진 가족도 역시 결점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서로 싸우기도 하고 갈등도 일으키고 실수도 하지만 그때그때 적절하게 서로 풀고 화해를 하고 또 한 팀이라는 어떤 내 편이라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건강한 가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TV 메디컬 약손 오늘 이 시간은요,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네. 끝으로 교수님께서 더 전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자꾸 관심을 갖다 보면 한 번 더 놀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조금씩 좋아지는 것은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너무 지쳐있지는 않은지, 또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마음의 상태를 잘 들여다보고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도 잘 견디고 있구나 이렇게 자신을 위로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네,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소라는 노랫말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맨몸으로 일어선 스스로의 개척자입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거라는 믿음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네, 마음의 병으로 힘드실 때는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주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야기 들려주셨죠? 정신건강의학과 천은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